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향이란 무엇인지, 또 집이란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욕 출신의 언론인 클레어는 단순한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7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기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고향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클레어는 오히려 더 큰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클레어는 자신의 진정한 집을 어디서 찾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인연과 미국의 가족 사이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소속감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클레어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두 번째 고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클레어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처음엔 단지 6개월짜리 취재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7년이 흘러버렸네요. 클레어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뉴욕의 유명 언론사에서 일하던 38세의 베테랑 기자였죠. 한류 열풍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인천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에 첫눈에 반해버렸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이미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클레어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현상을 취재하고 K-팝의 글로벌 영향력과 K-뷰티, 산업의 성장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작성한 후 귀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환승도 너무 편리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서울 곳곳을 다니던 클레어는 점점 이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밤 늦게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홀로 걷는 골목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던 것도 큰 충격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안전함이었습니다. 편의점은 또 어떻고요?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프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취재 기간이 끝나갈 무렵 클레어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한국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편집장은 흔쾌히 승낙했고 6개월은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은 또 다시 연장되었죠. 클레어는 임시 숙소에서 나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서울 시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카페 주인 아저씨는 제가 오면 웃으며 더 유저월? 이라고 영어로 물어보셨죠. 그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클레어는 이미 서울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고 동네 슈퍼마켓의 아주머니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회사는 클레어를 아시아 특파원으로 정식 발령냈고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취재하며 서울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5년 차가 되었을 때는 이미 제 자신이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스에서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점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뜨거운 음식은 후후 불어가며 먹고 물은 항상 상온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클레어의 한국 생활은 어느새 7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은 이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찬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족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딸은 이제 한국인이 되었네라고 말하곤 했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안정감을 주었어요. 특히 주거 문제에서요. 클레어는 한국의 전세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는 개념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클레어는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용기를 내어 원룸에서 마포구의 아담한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골목마다 작은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골목 어귀의 작은 김밥집이었죠.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처음엔 외국인인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클레어가 매일같이 찾아가 김밥 하나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클레어가 우산 없이 김밥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든다. 조심해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내주셨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클레어에게 한국 생활의 또 다른 놀라움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진조차 큰 비용이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30분이면 끝났어요. 게다가 비용은 고작 10,000원 정도였죠. 미국이었다면 최소 $100는 들었을 겁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도 클레어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었죠. 그녀는 이런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 되었죠.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생활을 이야기하면 마치 미래 세계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4년 차가 되자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배기사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언어가 늘수록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완전히 번역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국인들 사이의 깊은 연대감, 서로를 챙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클레어의 전세 계약이 5년 차에 갱신될 무렵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얼마나 한국에 뿌리를 내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 퇴근길에 들르는 포장마차의 떡볶이, 주말마다 찾는 한강공원의 풍경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미국의 제 아파트보다 이 동네 편의점 앞이 더 익숙했어요. 이웃집 아이들이 저를 클레어 이모라고 부르게 된 순간 저는 정말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꼈습니다. 김밥집 할머니는 이제 클레어가 오면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딸 같아서 좋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잘 안 오는데 넌 항상 찾아와 주니 고맙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클레어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도 아닌 그저 단골 손님에 불과한 외국인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네주신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클레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화면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클레어 아빠가 쓰러지셨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고 정기적인 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앞으로 몇 주가 고비라고 하더구나. 네가 올 수 있을까? 클레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클레어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일상이 있었고 여기서 그녀는 이미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때였습니다. 제 편집장에게 연락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본사 복귀를 제안하시더군요. 7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클레어가 갑자기 떠난다는 소식에 아쉬워했고 마트 아주머니는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김밥집에 들렸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거든요. 그날 저녁 클레어는 아파트 정리를 거의 마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책과 소품들 중 일부는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나머지는 작은 박스에 담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몇 개의 상자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클레어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밥집 할머니가 서 계셨고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비행기 타면 배고플까봐. 이거 챙겨가라. 할머니가 건네준 도시락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김밥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갑자기 북받치는 감정에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클레어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너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클레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이곳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소속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클레어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섦과 두려움, 점차 익숙해지며 느꼈던 안정감, 그리고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까지. 서울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이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에 몸을 실으며 7년 전 처음 이 길을 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지금의 아쉬움이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건 작별이 아니라 잠시 안녕일 뿐이야.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순간 클레어는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은 북적이고 소란스러웠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첫 번째 충격은 택시를 탔을 때였어요. 운전사가 말한 요금에 깜짝 놀랐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팁까지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맨해튼에 있는 부모님의 아파트까지 가는 동안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국의 풍경을 새삼 관찰했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거대한 SUV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교외 지역의 단독주택들.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엄마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아빠의 병간호로 지치신 탓이겠죠. 클레어, 우리 딸. 드디어 집에 왔구나. 엄마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클레어의 마음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곳이 정말 그녀의 집이었을까요? 7년간 서울에서의 일상이 이제는 더 익숙했는데 말이죠. 아파트에 들어서자 오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창가에 놓인 어머니의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클레어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계셨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빠를 보는 순간 지난 7년 동안 제가 곁에 없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만 클레어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왔어요. 이제 곁에 있을게요. 의사를 만나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들은 후 클레어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하면서 비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금액은 클레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중환자실 입원비가 이미 수만 달러였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의료보험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클레어는 자신의 옛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벽에 붙은 대학 시절 포스터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옛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러 근처 카페에 갔어요. $5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카드를 내밀었죠. 계산대 앞에 놓인 팁 항아리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팁 문화는 클레어가 미국에 돌아와 적응해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위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보험카드를 내밀자 직원은 저에게 일련의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간단한 접수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각종 서류와 동의서를 작성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의사를 만나기까지 또 1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정작 진료 시간은 불과 10분에 불과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2주 후에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와 함께 청구서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 비용이 무려 $1,200였거든요. 클레어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청구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같은 검사가 기껏해야 3만 원 정도였을 텐데 여기서는 4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청구서를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가격이야. 마치 제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설명해 주시더군요. 클레어는 점점 더 미국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도시로 꼽히지만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에 익숙해진 클레어에게는 턱없이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은 지연이 잦았고 역 안내 시스템도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버스는 더 심각했죠. 배차 간격이 길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길고 더딜 것이라는 전제가 붙었죠. 클레어는 뉴욕 본사로 복귀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특파원으로 쌓은 경험을 인정받아 문화부 편집장으로 승진했지만 사무실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시간이 명확했어요. 물론 야근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죠. 그런데 뉴욕에서는 언제든 일이 생길 수 있었고 늦은 밤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친밀감을 쌓았지만 뉴욕에서는 각자 퇴근 후 자신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클레어에겐 낯설게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웨이터가 물을 가져왔는데 얼음이 가득 들어 있었죠. 한국에서 상온의 물에 익숙해진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쌓여 내가 돌아온 나라가 이랬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한국의 2배 이상이었고 인터넷 속도는 더 느렸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한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어서 클레어는 오랜만에 현금과 수표를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기가 끊기는 경험이었어요. 폭우가 내린 다음 날 갑자기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가 나갔죠. 무려 8시간 동안이나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활비의 차이도 심각했습니다. 승진으로 연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높은 물가는 클레어의 생활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 그리고 식비가 한국에 비해 훨씬 높았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일과 채소 가격이 한국의 2배는 됐거든요. 반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싸서 왜 미국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클레어는 또 다른 미국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한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병가나 가족 돌봄 휴가가 비교적 관대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한적이었죠. 아버지의 병원 방문을 위해 휴가를 쓸 때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병실에서 몇 걸음 걸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제가 돌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서울의 밤거리, 편의점의 불빛, 그리고 김밥집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서울거리를 걷는 영상을 찾아봤어요. 화면 속 명동이나 홍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곳을 직접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죠. 클레어는 자신이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클레어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오셨고 규칙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미국식 가정 요리는 맛있었지만 클레어는 문득 김치찌개가 그리워졌습니다. 요즘 어때, 클레어? 다시 미국 생활에 적응했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적응하고 있어요, 아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무슨 말이니? 이곳은 내 고향이잖아. 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클레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하지만 7년이란 시간 동안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일상, 사람들, 문화.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식탁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와인잔을 돌리셨고 어머니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해해, 클레어.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어. 네가 한국에서 행복했다면 그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야, 클레어.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한국은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클레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가능성을 느꼈어요. 물론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느꼈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챙기고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었죠. 그런 건 네가 미국 문화에 다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3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질감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자신의 방에서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명 한국에서 받던 것보다 많았지만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병원비와 보험료는 큰 부담이었죠. 자존심 강한 클레어는 점점 말없이 병원 청구서에 쌓여가는 신용카드 잔액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13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은 이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라는 일기예보를 보며 그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는 뉴욕의 한인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녀는 서울에서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클레어가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네, 7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시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셨군요. 고향이 그리우셨나 보네요.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워요. 아주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교포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나라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말은 클레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분명 외국인이었지만 돌아온 미국에서도 그녀는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잠들기 전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뉴욕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몇 장 올라와 있었지만 댓글은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뉴욕 생활은 어때? 미국에 잘 적응하고 있니? 우리는 너를 많이 그리워해. 한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넘기던 중 갑자기 울리는 영상통화 알림음. 화면에는 김밥 할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밥집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클레어야? 내 목소리 들려? 이게 뭐가 안 보여서. 그 서툰 모습에 클레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할머니. 잘 들려요.
카메라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침내 할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익숙한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클레어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할머니의 질문은 언제나처럼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그래. 그래야지.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김밥집은 내가 없으니 허전하네. 이 동네는 아직 내 자리 비워두고 있어. 그 한마디에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많이 그리워요. 그곳의 모든 것이요. 할머니는 화면 너머로 클레어의 눈물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울지 마, 클레어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야. 다녀오겠다 했는데 진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클레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클레어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왜? 내 경력, 여기서의 생활. 모든 게 안정되어 가고 있잖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매일 밤 서울의 거리를 꿈꾸고 그곳에서의 일상을 그리워해요. 이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넌 계속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그렇지?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그렇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 물론 네가 곁에 있어서 힘이 되었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래? 어쩌면 몇 개월 후에는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회사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한국어 실력은 분명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클레어는 결정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 기업에서 문화 콘텐츠 디렉터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연봉은 미국에서보다 조금 적었지만 생활비를 고려하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사랑했던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클레어는 결국 한국행 편도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6월 첫째 주 그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주 동안 클레어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침내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어머니는 클레어의 짐을 싸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하고 휴가 때는 꼭 와야 해.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은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클레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 클레어는 창밖의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개의 고향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도전이기도 해요. 어디에 있든 항상 다른 곳이 그리울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클레어는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 개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클레어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클레어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7개월 전 떠났던 그곳은 여전히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수화물을 찾은 후 그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클레어는 미리 계약해둔 마포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우연히도 예전에 살던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그녀는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클레어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작은 김밥집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클레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클레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클레어야? 정말 너구나. 할머니는 주방에서 나와 클레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클레어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치김밥 먹을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7개월 동안 매일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익숙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창가의 작은 화분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까지. 클레어야,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할머니가 김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클레어가 김밥집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웃는 모습입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야만 진정한 집이 어디인지 알게 된다고 하죠.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제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선택한 고향입니다. 클레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속한 곳이라는 것을.